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주요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룰을 확정했는데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경선룰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 관제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오늘 오신 정치인 두 분과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실 김한규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대표직 사퇴하고 출사표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저는 뭐 이거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의 출마 선언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분이죠. 왜냐하면 매주 당대표로서 언론과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방식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여러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는 매체로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이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단 지지자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고요. 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불안함이 있죠.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수층에서 계속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옷도 예. 우리 앵커처럼 이제 밝은 옷으로 편안하게 입더라고요. 편안한 옷으로 스웨터를 스웨터를 입고 했고 이게 다 의도된 바인데 다른 이제 후보들이 통상적으로 딱 정해진 양복을 입고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기 때문에 대비돼서 원래 달성하고자 하고 했던 부드러운 이미지의 효과는 충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저는 아닌데요. 네, 최근에는 예. 한 반년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보시면 확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메시지를 주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메시지보다는 그냥 그 자체의 영상미나 사진의 구도나 미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약간 젊은 분이 옆에서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형식의 출사표? 지금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비교해 보면 다르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선하다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큐멘터리로 네. 영상으로 출마 의사를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만의 뭐 특별하게 독특한 특별함은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드러움을 강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22년 우리가 대선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대선 기간 동안 그 옷 색깔이라든지 뭐 그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도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것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부드럽고 신선한 거 아니야라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불과 3, 4년 전에는 또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메시지에 조금 더 중점을 뒀는데 한 10분 조금 남짓한 그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첫 한 2분 정도는 이 탄핵과 그 광장에 모였던 시민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그리고 탄핵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던 사회 문제, 사회 경제 문제, 문화 이런 이슈를 다루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이번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탄핵 전국에서 이 파고를 타고 그냥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가장 큰
선거 메시지겠다, 전략이겠다. 이런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이 엄청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정치를 먼저 하셨고 정확하게 본 거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도로 가면 당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찬반으로 물어보면 이제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 구도로 가는 게 저희한테 유리하고 저희는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왜 조기 대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뭐냐라는 게 후보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를 뭐 애써 숨기지 않았는데 여튼 이재용 의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똑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니, 그거는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냐면은 일단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한 70% 정도 가깝게 탄핵을 찬성을 하셨고 그 탄핵 인용 이후에도 그 정도 숫자가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잘 됐다, 뭐 해야 될 걸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지율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거든요. 그럼 그 갭은 왜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모든 것이 이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비상계엄의 연장선에서 4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만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당연히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쏟아부었던 그 관심을 이재명 대표한테 다시 돌렸을 때 그 평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도 아마 파고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제 여야 주자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김경수 지사라든가 한 4명 정도가 더 도전할 것 같아서 당헌에 따르면 뭐 6명 이내는 그냥 본선에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15명에서 20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계엄 해제 앞장섰다는 부분, 의회주의자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4명이 이제 1차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강이라고 불려지는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한동훈, 김문수 이 후보들이 가장 도드라지게 눈에 띄고요. 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갤럽 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에서 네. 오세훈, 홍준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왕이면은 그래도 제일 경쟁력 있는 본선 경쟁력 있는 이 4명을 아마 1차 컷오프에서 네.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 후보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100% 이제 여론조사긴 한데 거기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 당원의 정서가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명확하죠. 일반 여론조사로 하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층 4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예. 있거든요.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다 보면 당연히 보수층 성향의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게 되고 아까 이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4분으로 저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때마다 항상 각 당의 선대위에서 이런 이제 선거 룰을 정하는데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정한 방식이 저희가 최근에 구로구청장 이제 당내 경선을 하면서 8인, 4인, 2인, 1인 이런 예, 식으로 예. 쭉 좁혀갔거든요. 딱 그 방식이었어요. 예. 흥행 경선을 위해서 당연히 도움이 네. 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구도상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일단 넣었다라는 거는 유승민 후보와 한동훈 후보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결선 시스템을 도입한 건 지난 2022년 경선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1년 경선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결선 없이 최종적으로 4분 중에 한 분을 뽑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약간 한동훈 대 나머지 후보 간의 결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 후보 중에 만약에 뭐 오세훈 후보가 되거나 김문수 후보가 되게 되면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등을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기존의 주류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은 저는 아직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어제 황우여 이제 선관위원장께서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완화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완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남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찍겠다는 사람 외에 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완화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 그러니까 그 어떤 진영이건 어떤 선거에서든 난 누굴 찍을게라고 확고한 분들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각 진영 내에서도 어떤 진영의 후보보다는 그 후보에 대한 자질과 그 품성을 보고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만약에 그 완화 조치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진영을 지지를 하지만 나는 이재명 대표를 뽑지는 않겠다라는 분들까지 혹여라도 그 포함이 된다면은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실 이번 대선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선거 논리는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만약 반영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마저도 저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승민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100% 역선택 방지가 무조건 없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선거를 뛰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종 2위는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두 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싸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이 고민 중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예. 보수층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비상계엄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분. 그런 분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대표를 택할 거냐.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중간에 좀 바뀌긴 했지만 아무래도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두 분들이 아마 서로를 이제 밀어내는 이런 예.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팬심이 더 많고 또 명확하게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동훈 대표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 경선하고 바뀐 게 비율이죠. 지난번에는 3대 7로 민심이 7이었고 당심이 3이었는데 요번에는 5대 5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당원들의 표심이 더 강화되는 건데 과연 이게 본선 경쟁력하고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지난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 져갖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었던 건데요. 근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더 적절한 선택이었냐.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민심을 얻었던 홍준표 시장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조기 대선은 하지 않았을까. 그 뜻은 그런 지난번에 생각이 우리가 이겼을 걸 전제로 하시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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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근데 민주당의 경선룰은
이제 당원과 국민 참여연단 5대5 완전 국민 경선제 이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데 지금 역선택 문제가 또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당원 당규의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돼 있고요. 하나는 국회의원 총선 때 뽑는 방식으로 5대5 예. 당원과 일반 국민은 예. 50%씩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인단 방식이라고 하는데 최근 선거에서는 다 선거인단 방식을 했죠. 예. 기존 당원들은 자연스럽게 선거인단에 들어가고 일반 국민도 선거인단으로 본인이 등록하면 예.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도 우려되는 게 만약에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예. 뭐 이런 예. 세력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라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논의를 하고 나서 최고위원회 뭐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국민 50% 당원 50%가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니까 네. 이렇게 가고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할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가도 별로 안 바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 예. 경선은 재미없는 경선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사실 재미없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본선을 준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본선으로 가야 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라서 선거인단 모집하려면 정치인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캠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몇 명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 당원들도 괜히 이제 외부 세력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비용도 아낄 겸 그냥 예. 50대 50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했는데 또 그게 또 흘러나오면서 점점 짙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당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들도 이제 속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룹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높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데 과연 그분이 그럼 대선에 나왔을 때 대선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늦춰도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선거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필요한 국정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책임 있게 봐줄 거냐 무책임 있게 볼 거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민심은 아시다시피 이게 하루 만에 진짜 뭐 바뀌죠. 생각지도 못할 예. 정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까지 안고 나오실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제 의지가 뭐 중요하겠으나 그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한덕수 대행은 뭐 측근들한테도 난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도 어느 언론인가 그 공식적으로는 나갈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아마 그 가능성은 뭐 아주 좀 옅지 않을까요? 그런데 황교안 이제 대통령 대행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대선 출마가랑 나왔는데 분명하게 잘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이거 누군가가 알려준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예. 당연히 예. 알려준 거죠. 총리실에서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대화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공개했다? 전혀 그렇지 예.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 총리실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했을 거거든요. 전혀 그런 요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척후병이라고 해서 일단 병사를 보내놓고 현장 분위기를 보고 여론을 보고 최근에 권한 대응으로서 잘할 거다라는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의 성향상 이 선출직을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국민의힘의 일부 중진들이 그냥 계속 당신이 나오면 가능성 있다, 우리가 밀어주겠다라고 바람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인 경선 통과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분들인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해서 경선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머지는 이미 4명으로 줄였는데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를 붙여주고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원리 원칙에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아까 4명의 후보군 얘기했잖아요. 예. 전 이분들이 훨씬 한덕수 총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경쟁력이 더 있다 봅니까?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대중 정치인이시고 한덕수 네. 총리는 그런 대중적인 매력이 있는 분은 아니어서 행정을 잘한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 이게 월요일, 화요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그 무소속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덕수 대행을 뭐 추대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분을 대선에 뭐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최소한 당 내에서는 네. 만약 월화 그러니까 주말까지 나 이것 관두고 할게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그 경선 과정에서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뭐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거를 좀 큰 틀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극일 체제입니다. 예. 누가 와도 이재명 대표 후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한 대응을, 물론 양자 대결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 10명, 15명 이렇게 얘기 나오긴 하는데 저는 집단지성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함정은 이런 게 있죠. 나중에 경선 치르고 그것이 뭐 서로 간에 뭐 앙숙이 됐을 때 그것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있지만 그것마저도 뛰어넘어야지 많이 이 대선을 치룰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또 아니면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감으로 그나마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만이,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뭉쳤을 때 끝에 가서 수긍하고 그랬을 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하나의 그 전반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이나 저나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 정치 완전 반하는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양양자 전 의원님도 그렇고, 아니 국민의힘의 당원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대선 경선에 나간다는 거 저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도 국민의힘 당원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뽑는다라는 건 당원에 대한 그 모욕이 아닐까 싶고, 이제 그런 정치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이제 이분이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던, 이제 공부도 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관세라든지 통상 교섭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이쪽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가 되면 뭔가 본인이 해결하고 갑자기 이 국가의 운명을 이제 쥐어진 이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결할 사람이다라고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나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행정관료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하더라도 이런 이제 우리 같이 정당 정치 문화가 상당히 이 고도화된 나라에서 이런 식의 후보 선출은 이 80년대식의 올드한 방식이다. 끝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저는 2022년도에 우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때도 저는 외부에서 우리가 급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이 정당 역할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잠시 해보면요.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용산 관저에서도 여러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이제 전한길 씨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혹시 이른바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그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선거에 개입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세력이 사실 민주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눈에 보여야지만이 탄핵이든 뭐든 이 전국에서 그 파고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이재명 대표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관저 정치할 거다.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 사저 정치할 거다. 계속 사람들 만나면서 나올 거다. 뭐 유튜브를 할 거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비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고 사저에서 떠나기 전에 몇몇 의원들과 전한기 씨를 포함해서 만난 거는 거의 대통령으로서 있는 그 사저에서 그러니까 관저에서 마지막으로 손님 접대 정도 한 거. 그동안 고마웠다. 요 정도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 뭐 이거 욕은 아닙니다만은 정치인들 태세 전환 잘 하십니다. 저는 아마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러 간 게 아닌가라고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이 됐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통령하고 아주 지근거리 있는 분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집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지령설도 나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본인은 인사검증 하루 전에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훨씬 전부터 고려를 했을 거고 탄핵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을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대학과 사법위원소원 동기잖아요. 되게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좀 시험이 늦게 되셨기 때문에 이 대학 사법위원소원 동기는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분 스타일도 되게 비슷해요. 검찰주의자거든요. 네, 검찰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다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극우적인 최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를 또 하나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다. 그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못한 한덕수 총리의 고육주책으로 그냥 지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저희가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인권위원회를 보면 원래 조용한 조직인데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김용원 위원이 들어가서 완전히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어떤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하면 사람들이 전혀 수용을 안 합니다. 그게 어느 쪽 입장이 들어간 발표인지를 보고 여야가 취사 선택해서 인권위의 그 입장을 듣고 있거든요. 헌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명이 들어가서 자꾸 정치적인 언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아니면 정치권이 헌재를 앞으로는 이런 최후 결정의 기관으로 보지 않을 거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다.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은 이 이완규 임명 이거와 관련해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논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이력만 보면은 오랜 법조인 생활을 했었고 법에 대해서는 잘 알 테고 또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뭐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CV를 봤을 때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분의 성향 뭐 내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빈약하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국회 내에서 여야에서 사법 동기들
있거든요. 예. 서로 싸우는 거 보면은요, 뭐 저런 원수가 다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둘이 가깝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화요일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분이 피의자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는 아니, 피의자를 왜 하지? 안가해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예. 이제 고발이 되면 예. 고소가 되면 피의자 신분을 바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도 이 기소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검찰이든 사법기관이 경찰이든 빨리 기소를 하던 말던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이완규 함상훈 하고 동시에 이제 마은혁 헌재재판관도 임명을 했잖아요. 한대행이.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정치권 합의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찌 보면 이제 원칙을 무너뜨린 거죠 스스로. 그런데 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헌법소원 그걸 내고 했는데 주심에 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이거 4월 18일 이전에 나올까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헌법 소원을 냈고 또 가처분 신청도 한 네. 상태고요. 국회도 공식적으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가처분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헌재 입장에선 가처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인용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아니 보수적인 성향, 중도, 진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일단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할 거고 그거는 이 각종 법률 서적을 보면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현상 유지설이라고 해서 이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만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라는 게 학계 일반적인 거고 이거는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최근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이 부분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까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는 뭐 이완규 후보자 자체도 매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이완규 후보자만이 아니라 함상훈 후보자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에 지목을 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권한대행의 시절이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남은 60일 기간 동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재판관 후보자만이 아니라 뭐 나머지 인사권들도 다 행사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너무 진영에 이제 맞춰서 해석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그랬다면은 권한대행 때 그 어떤 재판관도 임명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무 대행이 당시 대행이 2명을 했고 마은혁은 안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이제 국회에 뭐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지금은 오히려 같은 권한 대행이지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권위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권한 대행이 그 권위가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은혁을 포함해서 나머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권리가 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지금 그런 몫으로 얘기를 할 거면은 마은혁 저 재판관에 대한 것도 반대를 해야 되는데 여긴 괜찮고 나머지 2명 안 된다는 것도 좀 약간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거세게 반발하는 이 배경에는 결국 이제 한덕수행이 이제 이렇게 2명을 보수 대통령 몫을 지명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였다면
이번에 이제 두 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보수 우위로 바뀌잖아요. 그게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 현상 유지라는 건 대법원에서 추천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한 목은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거는 대통령 목의 인물을 임명하는 거는 완전히 누가 적절한지를 찾아갖고 인사검증까지 다 해갖고 본인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 대통령 목으로 보수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당연히 그런 구성으로 갖춰지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한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국민들은 더 우려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가능성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돼요. 헌재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하면 안 그래도 진보인데 더 진보로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이 중요한 국가의 그 기관들을 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만 다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은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네. 세 번째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선과 개헌을 동시 투표하자. 개헌안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며칠 만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게 발언을 한 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또 덜 익은 수박 아니냐라고 또 공세를 편 부분 이런 것도 작동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원 님은?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과 탄핵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87 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이란 이슈가 국민 마음에 생겨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안 좋은 사건을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때 국민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는 거는 매우 아쉬운데 그걸 못하게 막는 사람이 이재명 지금 후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원식 의장이 그거를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띄웠는데 그거를 말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 있던 강성 지지층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수박이네 뭐네 하면서 몰아세우면서 그거를 못하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내란 종식이 먼저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미 파면됐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파면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란 종식과 개헌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예. 물리적으로야 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 저희 지지층의 불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뭔가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통상적인 예측과 달리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지금 정치 상황은 아니다. 뭔가 계속 역행을 하는 이 판을 뒤집어 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뭔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87년 헌법 물론 더 현재 시대에 맞게 고치면 더 좋은 조항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현행 헌법에 따라서 이거는 비상계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야.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배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돼. 이게 지금 현행 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과연 우리가 법의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잘못된 국정 운영이 있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는 이 헌법 하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대통령 국정 운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이 중요하다라는 건 약간 정치적으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의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가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먼 발치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가끔씩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좀 더 거시적인 걸 잘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보면은 그 적폐청산이라는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피바람이 불었거든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과정도 보면은 이 대통령 제도하에서 있는 뭔가의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케이스는 다 틀리긴 하지만 이 완벽하고 굉장히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과정, 이런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결정들이 저는 헌법이 아직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헌법 얘기하자면 뭐 1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뭘 바꾸자는 게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은 한번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선 과정을 보면 다른 후보들보다는 멀찍이 이제 구분응선을 막 통과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 이렇게 받았으면 좀 오히려 리더십 측면에서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개헌 논의를 보면 여의도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예. 국민들께 개헌을 여쭤보면 예. 아니 뭐 하면 좋지. 근데 예. 뭐 할 건데라고 예. 물어보면 국민들은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통제해야 된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왜 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될 때쯤 돼갖고 이 논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정치적인 싸움으로 치환되다 보니까 약간 여의도의 관심사가 아닌가 개헌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야 그리고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주도해도 될까 말까 한 게 개헌인데 민주당의 다수가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왔다시피 권력의 자제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못하는 정치 세력은 선거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자 다수당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국민들한테 그걸 막아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 국민들이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 민주당한테 맡겨주셔야 되고 민주당이 잘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평가받고 민주당이 다시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까. 결국 선거라는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정치 권력을 심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헌 드라이브가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김한규 의원님의 얘기예요. 실제로 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이슈가 이제 이 그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일종의 계엄 같은 걸 지우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냐고 하는 건데 당연히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그러니까 일종의 부인할 수 이재명 없습니다. 대표 포위 전략이랄까 이런. 아니 근데 그거는 모든 선거 여야 할 것 없이 좌우할 것 없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인데 개헌을 왜 하느냐. 이거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20년 넘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대한민국 20년 30년 동안 위기 아닌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누군가가 마음을 잡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민주당이 192석이 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진영이 어찌 보면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3분의 2에 가깝게 국민의힘의 8명, 9명만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해주면 개헌이 가능한데 왜 이 가능할 때 그걸 안 합니까? 국민이 지금 선택을 선거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지만 5%, 6%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양분화되는 이 구조도 사실은 선거법이든 뭐 하여튼 개헌이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정치권이 그걸 이슈화시켜서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민주당 이제 원로이신 정대철 헌정회장 이분이 언론에서 한 그 말씀을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책임 총리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걸 지금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꺼내버렸단 말이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도 컸어요. 예. 그 이후에 그나마 당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입지가 확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다수당일 때 개헌을 하면 좋은 여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0일 내에 대선 60일이지만 실제로 30일 내에 이제 헌법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당내 경선하라고 바쁜데 국민의힘도 헌법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 언제 협의할 시간이 있고 이게 87년 헌법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유지됐는데 요번에도 바꾸면 또 몇십 년 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되나. 대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다수당일 때 다음 총선 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뭐 탄핵 계엄 종식이라 그랬나요? 탄핵 종식이라 했나요? 계엄 종식이라 그랬죠? 내란 종식. 내란 종식. 죄송합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근데 그 내란 종식의 그러면은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는 게 내란 종식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3, 4년 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내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내란 종식의 지표가 아닌가. 저희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 아니세요, 민주당에? 일단 대선 승리를 하면 저희가 좀 여유로워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어요. 한 1분 정도씩 뭐 못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의원님. 네,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길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종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의견은 달리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이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비록 단기간이고 하실 말씀 많은 분들이 뭐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그 내공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충분히 괜찮은 후보들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당분간 한 30일은 각 당의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크게 경선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동안 이제 정치 때문에 너무 힘드셨으니까 밖에 나가 보시면 이제 벚꽃도 끝물이지만 이제 저희 제주도 지역구에 좀 유채꽃도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국민 개개인 분들도 조금 이제 본인에게 중요한 일들을 챙겨 보시고 막판 23일 동안 대선 선거운동 그때 챙겨 보시면 되니까 30일은 정치에서 조금 관심을 놓고 일상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대선이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 지지율이나 또 여러 측면에서 구분 응선을 넘었다는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재원 의원님께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게 우리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냐는데 가장 큰 틀은 이재명 대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그거를 재평가하느냐.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이 이재명 대표 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예, 선거처럼 그렇게 흘러. 네, 갈수 있다? 저는 네. 결국에는 이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적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뭐 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이 저도 현재 상황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뭐 특정 정치인하고 누가 더 낫냐라는 상대적 비교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과제인 것 같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다 중요하고 지금 중도층, 무당층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분들한테 어떻게 구애하고 확장할 수 있는 거가 관건이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민심은 이제 출렁이는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